덕광의 문화기행, 오늘은 전편 수릉과 현능에 이어 근원능과 목능으로 찾아갑니다.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정면에 보이는 릉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근원능으로, 이성계는 1335년 화령부에서 이자충과 최한기의 딸 최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활솜씨가 뛰어났으며 1360년 아버지 이자춘이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면서 동북면의 실권자로 급부상하였으나 이듬해 지병으로 사망하고, 아들 이성계는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 동북면 만호로 임명되어 1361년 반란을 일으킨 동로강 만호 박이를 잡아 처단하고, 11월 2차 홍건적이 침입하여 격영이 함락되고 동민왕은 안동으로 피신하였을 때 참지정사 안우 등 9명의 원수가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격영탈환 시 이성계는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참가하여 큰 공을 세우며 1등 공신으로 책봉되었고, 1372년에는 동북면에 진입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이성계는 화령 부윤에 임명되었고, 1377년 3월 강화도에서, 5월에는 지리산에서, 8월에는 해주에서 각각 왜구를 격퇴하고, 1380년 우왕 6년에는 대규모의 왜구가 진입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출몰해 그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이성계는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3도 순찰사가 되어 아기발도가 지휘하던 왜구를 남은 운봉에서 선별하였는데, 이 전투를 황산대첩이라 하며 큰 공을 세우며 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1382년 우왕 8년에 여진족인 호발도가 동북면 일대를 노략질하자 이성계가 동북면 도지휘사가 되어 이지랑과 함께 길주평야에서 여진족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성계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이는 또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줄이야. 1387년 명나라가 천령 이북은 원래 원나라의 땅이니 이곳에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하자 조정에서는 우왕과 최영의 주도하에 요동정벌이 결정되고, 이성계는 이를 사불가론을 들어 반대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왕은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조민수를 자군 도통사로,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요동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계와 조민수가 위화도에 당보하여 다시 한번 사불가론을 들어 요동정벌 철회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군사를 돌려 개성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물리치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옹립하고, 이듬해 우왕이 왕씨가 아니고 신돈의 핏줄이라는 논리로 우왕과 창왕의 혈통을 문제 삼아 우왕은 강릉으로, 창왕은 광화도로 내쫓아 패하고, 신종의 7대 손 정창군 요를 옹립하니 이가 곧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입니다. 한편 20년 가까이 전쟁터를 함께하며 두터운 신뢰관계를 가졌던 정몽주와 이성계는 1389년 이초의 옥을 계기로 둘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1392년 3월 정몽주는 이성계가 낙마사고로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난 틈을 타 이성계 세력을 몰아내고자 할 때 이성계의 5번째 아들 방원에 의해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살해됨으로써 공양왕은 원주로 쫓겨나고, 정도전, 조준, 배경령 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니 이때가 1392년 7월 11일자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되니 국호를 조선,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고 9월 1일 신도 궁글 조성도감을 설치하여 건중하와 정도전을
한양으로 보내 정묘, 사직, 궁궐, 시장, 도로의 틀을 정하고 12월 4일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9월 마침내 정묘와 궁궐이 준공됩니다. 궁궐 준공 후 무학대사의 조언대로 도성 축조도감을 설치, 정도전에게 성쌓을 자리를 정하고 1396년 1월부터 도성을 쌓는 일이 시작되어 9월에 완성되었으며 이때 완성된 문이 사대문과 사소문입니다. 사실상 정도전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 조선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은 1394년 조선의 통치 조직과 이념의 총합적인 체계를 제시한 조선 경국전을 완성하고 1395년에는 정총과 함께 고려 국사를, 1397년도엔 경제육전을 간행하여 제도와 문물의 기틀을 다지고 자신이 꿈꾸던 백성을 위한 재상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지만 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에 의해 살해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방우, 방과, 방이, 방간, 방원, 방년 및 경신공주와 경선공주가 있었고 경처, 신덕왕후 강씨 소생에는 방번과 방석 그리고 경순공주가 있었는데 경처, 신덕왕후는 정도전과 상의하여 막내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자녀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였고 마침내 사병 혁파 문제로 군권이 빼앗길 위기에 놓인 방원이 정도전과 세자 방석 그리고 형 방번 그리고 경순공주의 남편 이제를 살해하고 남편을 잃은 경순공주는 선임이 됩니다. 이것이 1차의 왕자의 난으로 사실상 방원과 그의 신복 하륜, 이거이 등이 실권을 잡게 되고 영안군 방가가 세자로 책봉되니 조선의 2대 임금 정종이죠. 2년 후 또다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과 손잡았던 넷째 형 방간이 왕의 자리를 욕심내 방관과 방원의 군사 대결에서 방원에 의해 제압당하고 방원이 세자로 책봉되어 정종으로부터 선위를 받아 왕이 되니 이가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이며 분노가 극에 달한 태상왕 이성계는 서울을 떠나 오대산, 소요산, 함주, 해암사 등에 머물며 태종과 거리를 두게 되고 한편 함주에 있을 때 태종이 사신을 보내 돌아오도록 간청하였으나 정작 10여 명이나 되는 사신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자 이를 함흥차사라 합니다. 와신상담 재기를 꿈꾸던 이성계는 조사의 난을 계기로 1402년 12월 개경으로 돌아와 태종으로 하여금 한양으로 재천도할 것을 명하고 태종은 이궁인 창덕궁을 지어 1405년 창덕궁이 완공되자 창덕궁으로 돌아옴으로써 한양 조선의 시대가 됩니다. 태종은 1408년 5월 24일 창덕궁에서 성하였고 9월 9일 동구릉 근원릉에 봉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의왕후 한씨와 신덕왕후 강씨의 릉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의왕후 한씨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사망하였기에 왕후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그의 릉은 북한 개성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덕왕후 강씨는 왜 동구릉에 함께 있지 못하고 정릉에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덕왕후는 상상부원군 강윤성의 딸로 본가는 곡산이며 이성계보다 20살가량 연하였으며 태조의 경처로서 태조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세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개국으로 강씨는 1392년 8월 25일 조선의 첫 왕비가 되어 현비에 책봉되었고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며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장성한 왕자들을 제치고 자기 소생의 의안대군을 정도전과 연합하여 왕세자로 만들었는데 이 일로 이방원에 의해 정도전과 의안대군을 포함 신덕왕후의 아들과 사위 이제 모두 살해당하였으며 딸인 경순공주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1396년 9월 신덕왕후가 사망하였고 신덕왕후의 정릉을 특별히 가까이 정동에 두었던 태조 이승계 역시 1408년 사망하자 태조 이방원은 정릉 파괴와 이전을 지시했는데 신덕왕후 릉은 현 위치로 이장하고 묘의 봉분을 완전히 깎아 무덤의 흔적을 남기지 말도록 명했으며 병풍성과 난간석은 홍수로 무너진 광통교 복구에 쓰였으며 온 백성이 이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합니다. 민묘나 다름없었던 정릉이 1669년 현종 10년에 신덕왕후가 왕비로 인정받아 신주가 종묘에 모서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 단장하였고 1899년 왕후로 추존됩니다. 우열곡절 끝에 탄생한 조선,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그는 과연 왕으로서 행복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조선 왕조를 생각하면 만약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근원릉을 나와 우측으로 올라가면 동구릉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선조의 릉인 몽릉이 나옵니다. 선조는 1552년 중종의 서자인 덕헌군과 정세호의 딸 하동 부대부인 정씨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연이다. 덕헌군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으로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인순왕후가 셋째 하성군을 지목하고 왕위에 오르니 이가 조선의 14대 임금인 선조이다. 선조는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 덕헌군은 이미 사망하였고 후에 덕헌대원군의 시호를 받았으며 묘는 남양주시 별내동 일명 덕흥마을에 있으며 원당 사찰로 남양주 흥국사 일명 덕절이 있다. 16세의 왕위에 오른 선조는 세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으로 즉위하여 인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수렴청정 1년 만인 17세에 친정을 하게 됩니다. 선조는 먼저 훈구 척신 세력을 몰아내고 살인파를 대거 등용하고 특히 성리학의 양대 산맥인 이황과 이이 등을 나라의 서성으로 극진히 모셨으며 현랑가를 부활하여 경향에 밝고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등 조정도 안정되어 가고 평화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되지만 사림은 또다시 심이경을 중심으로 한 사림과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사림 간의 대립이 이조 전량 청거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동인은 주로 이황과 조식의 영남학파가 서인에는 이이와 성혼의 기호학파로 조선 당정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동인이 한동안 우세하였으나 정여립의 난으로 관련자 색출을 선조가 정철을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정철은 동인 세력을 몰아내고 서인이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조는 동인과 서인의 권력 다툼을 적절히 이용해 국정을 운영하게 되죠. 1591년 세자 책봉 문제로 서인이 다시 몰락하고 동인은 정철 처리 문제를 두고 정철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강경파 북인과 기양을 보내야 한다는 온건파 남인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고
동인은 임진왜란 전까지 권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붕당 정치로 당쟁이 격화되고 있을 때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고 지방 영주들의 관심을 외부로 방향을 돌려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명나라 침략 계획을 세우게 되고 1590년 선조는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인 황융길과 동인 김성일을 일본으로 보내 1년 만에 통신사 일행이 돌아와 황융길은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김성일은 그러한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며 서로 다르게 아뢰고 1592년 선조 25년 4월 14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하게 되고 먼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군대가 처음으로 부산을 함락한 이후 조선의 군대는 패전을 거듭하며 일본의 침략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자이정 유성룡을 총사령관인 도 채찰사에, 심립을 도 순변사에 임명하고 여러 장수들을 곧장 전장에 투입했으나 적군에 맞서 싸울 훈련된 군인이 부족했고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들로는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치고 올라오는 조총과 오랜 전쟁으로 단련된 왜군의 막강한 병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도순변사 신립은 충주 탐건대에서 배수의 진을 쳤지만 패배하고 신립의 패배 소식을 접한 선조는 조정의 대신은 물론 종친과 유생들까지 왕의 피난을 반대했지만 몽진을 결심한다. 왕의 피난 소식이 전해지자 도성의 백성들은 분노로 왕궁을 습격하고 노빈문서를 불태웠다. 그리고 왜군은 거침없이 북상하여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자 선조는 급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맡겼다. 세자는 분조를 이끌며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민간군과 의병의 활동을 격려하며 그 사이 왜군은 평양을 함락하고 함경도까지 치고 올라오자 의주까지 피난 간 선조는 급기야 요동으로 망명할 결심을 하게 되고 왕이 국경을 한 발짝이라도 넘어가면 조선은 조선이 아니다라는 유성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왕은 백성을 버리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바다에서 이순신이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육지에서도 건율 등이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성병들이 나라를 구하려 전쟁에 나서게 되고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의 지원군으로 평양성을 탈환하고 난 이후 고니시 부대와 갓도 부대가 경상도로 물러나고 일본은 명나라와 화의를 맺고자 하였고 명나라의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가 협상을 하면서 전쟁은 한동안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만 심유경과 고니시는 화의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속여 심유경은 도요토미를 왕으로 임명해주면 된다고 했고 고니시는 곧 조선 사도가 일본에 한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거짓인 것을 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 1월 조선을 다시 공격해오니 이것이 정류재란으로 이때 백이 종군 중이던 이순신은 원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거제 전투에서 대패하자 조정은 이순신에게 다시 지휘권을 맡겼고 그해 9월 명랑해전에서 대성을 거두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함에 따라 임진왜란은 끝이 나지만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귀중한 문화재들은 훼손되거나 약탈되고 뛰어난 기술자 및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으며 전란 중에 부족한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시행된
납속책의 영향으로 신분제가 또한 문란해지고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숙명사상이 더욱 고조되었다. 선조는 1569년 박응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는데 그가 의인왕후 박씨다. 의인왕후는 몸이 약하여 후사를 잊지 못하고 1600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이 선조는 공빈 김씨와 임빈 김씨를 비롯한 8명의 후궁에서 13난 10녀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중 공빈 김씨가 낳은 둘째 아들이 15대 왕인 광해군이요, 임빈 김씨 자녀 정원군이 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로서 후에 정원대원군이 됩니다. 선조는 방계에서 왕이 된 것에 대한 자격지심을 늘 가지고 있어 후사만은 적통을 잇고 싶어 했으나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 결국 세자 책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쟁이 나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지만 의인왕후가 죽은 지 2년 만인 1602년 김제남의 딸을 새 왕비로 맞아들였고 임목왕후 김씨는 1606년 영창대군을 낳았다. 서자인 광해군이 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에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는 영창을 세자로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선조는 병이 깊어 왕위를 광해군에게 물려주고 1608년 56세의 나이로 신하들에게 어린 영창을 잘 보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며 능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몽릉에 안장되었다. 선조는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임진왜란을 초래했고 전쟁이 일어난 후 왕은 백성을 버리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고 이순신 같은 전쟁 영웅을 질투하고 견제했으며 전쟁 이후에도 자신의 왕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선조는 견훤령 편에서 정도전과 너무나 비교된다. 한 나라의 지도자면 무릇 백성을 위한 정치? 그에겐 과연 있었을까? 하물며 백성과 대립각을 세운 지도자는 더 말해 못하랴. 이상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200년 후 임진왜란을 초래한 선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